달러의 패권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고 서서히. 그래서 빅숏인데 빅달러 숏인 거예요.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린다 이거죠. 흔들린다. 이것이. 이야기 세계에 뭔가 내가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뜻일 텐데. 그쵸. 일단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뭔가요? 바로 어제 나온 보고서예요. 네네. 크레딧 스위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IB 중에 굉장히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 이 회사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졸탄이라는 분이에요. 이름이 졸탄. 축구 쪽에서도 졸탄 선수 뭐 이런 비슷한 이름 있지 않았나? 맞아. 졸탄이라는 분이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됐었어요. 뭐 왜 이슈가 됐냐면은 이분이 좀 무서운 말들을 좀 했는데 예를 들자면 연준한테 야 니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플레 못 잡아. 그러면서 똑바로 좀 해.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지금 생각해봐라. 임금이 올라가니까 문제잖아. 임금이 왜 올라가겠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왜 일을 안 하겠어? 그 맨날 주식만 하고 코인만 하고 주가 올라가니까 그냥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아예 그 사람들이 주식이고 코인이고 뭐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싹그서 잘라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정도 멘트를 해도 되는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긴 한가요? 그렇게 이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익숙하신 거죠. 이제 편안하게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한 투자 전문가인 건 확실하죠. 그럼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약간 워딩을 그렇게 바꾼 거긴 한데 네. 그런 투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자체를 끊어버려야 일자리에서 벗어난 그냥 일자리를 그만두고 은퇴한 파이어한 소위 말하는 파이어하는 사람들이 그쵸. 다시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그만큼 연준이 강하게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죠. 네. 근데 어제 이분이 쓴 보고서가 또 제목 자체가 재밌어요. 빅숏입니다. 빅숏. 네.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빅숏? 영화는 조금 봐다가 항상 몇 번씩 보거든요. 항상 잠들어. 그래서 전체가 기억이 나진 않고 부분 마치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맞아.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저처럼 헤지펀드 운영도 해보고 막 금융시장에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거든요. 네. 빅숏 얼마나 그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남들 막 힘들어 죽겠는데 혼자 빅숏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기분 좋고 막 이게 빅숏이 한국말로 하면 공매도 아닌가요? 근데 공매도는 숏이고 네. 빅 공매도니까 막 엄청난 공매도를 친 거죠. 엄청난 공매도.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망한다는데 내 손모가지 건다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빅숏이었어요, 어제 제목이. 그래서 저도 제목만 보고는 빅숏? 이거 진짜 엄청 뭐 주식 뭐 다 팔라는 얘기인가? 그랬는데 숏에 S자에다가 달러를 붙여놨어요. 달러를?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숏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좀 더 얘기를 풀어나가 보면 이분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나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가가 러시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급등했잖아요. 130불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어요. 왜냐면 아무도 못 사니까. 근데 이게 너무 언밸런스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자기가 보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같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가 지속이 되면 뭐 최근에 이제 뭐 밀이 없어서 지금 뭐 이슈가 되는 스리랑카에는 지금 아무것도 못 먹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막 등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속되게 되면 이번에 위기는 커머더티 때문에 생기는 위기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이런 위기가 오면은 그 백스탑이라는 게 있다. 그 백스탑이라는 용어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백스탑. 백스텝 아니고? 춤추는 거 아니고. 뭔가 무거운 위기가 올 때, 거기서 받치는 거지. 뭔가 손오공이 뭐 이렇게 드는 것처럼. 원기옥 이런 것처럼. 막는 거죠. 아니요, 그 위기가 오니까 뭔가를 막아야 되잖아. 그 막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IMF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IMF 위기였잖아. 외환 위기였잖아요. 우리나라가 단기 외채가 없어서 큰일 났었어요. 그때는 백스탑이 뭐였냐? 그때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백스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혹시 그런 국가 부도의 날을 영화는 봤어요? 봤죠. 거기 나오면 근데 유아인님이 이렇게 빅숏 해가지고 환율 올라간다는데 베팅을 돈 버신 분이고 김혜수님은 거기서 한국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던 그 분이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의 한 장면에서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올려라. 이게 워싱턴 컨센서스야. 그리고 지금 기업들 뭐 휘청휘청하고 있는 거 한본이 뭐니 뭐 기아니 뭐 이런 거 다
부도 내버려라. 그래야 된다라는 게 워싱턴 컨센서스였고 그런 컨센서스가 백스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이 헐값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쓱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야 주식 한도 늘려라 그러면서 주가 급락했으니까 그때 쓱 이런 게 이제 백스탑 백스탑의 결과물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자 이번에는 지금 커머더티 위기라고 했잖아. 그럼 뭐가 백스탑이 될 거냐 이런 거죠. 뭐가 백스탑이 될 거냐? 누가 이 사태를 막아줄 거냐? 혹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라고 봤을 때 이 졸탄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중국이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중국이 여기서 나오지? 지금 러시아에 있는 커머더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유나 아니면 천연가스와 관련된 회사, 그리고 천연가스, 원유 이런 것도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무 싼데, 헐값인데. 아까 막 금리 올라가지고 채권 헐값 된 것처럼 헐값인데 싹 긁어갈 수 있는 누가 할 거냐? 중국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방 국가에는 어떤 금융기관도 그거를 사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샀을 때 생길 수 있는 비난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최종 승자는 누구냐? 중국이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분의 소설인데 소설은 브레튼 우주 시대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튼 우주 시대가 끝난다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1970년대에 달러 패권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은 1970년대 그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미국 내에서 보고서에서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원유가요. 미국 내에서 안 나는데요? 왜 이렇게 안 나지? 기름이 안 나요. 그럼 보고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뭐 포드니 뭐니 해가지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막 원유의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원유의 공급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추출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사실 197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미국의 원유 산유량은 계속 떨어집니다. 언제까지 떨어지면 2011년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 야,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계속 수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대로 가면. 또 어디서 수입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가 이제 보이는 거죠. 사우디한테 야, 우리가 니네 거 계속 사줄 테니까 대신에 원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났던 게 이제 그 브레튼 우주 얘기를 하면서 달러의 패권이 공고해지기 시작했던 게 그때였거든요. 그럼 달러 패권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가 보면 요즘에 이제 뭐 게임 코인도 있고 코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거기랑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해보면 어떤 코인이 됐든 원화가 됐든 어떤 통화가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를 저장해 놓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미국에서 달러를 막 뿌려. 근데 달러가 계속 돌아다녀.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달러를 가지고 옷장 속에다 넣어놓든 어디 장롱 속에 넣어놔. 그러면 괜찮을 거 아니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 옷장 속에 넣어놓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지? 왜 달러를 가지고 여기다 옷장 속에 넣어놓죠? 외환 위기 이후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여기다 쟁여놔요. 미국에서 달러 풀어놔도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쟁여놓는 거죠. 왜? 혹시 모르니까 왜 하는 거니까 위안이. 경험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쌓아놓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게 유틸리티예요. 달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많아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유인 거죠. 이러면서 이 두 가지가 생기면서 달러의 패권이 생기고 그때부터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야 이거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중간에 해적 만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다 나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끝나간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이제 완전 대전환이 된다. 이게 지금 중국으로 간다. 그렇죠. 그 흐름이 달러의 패권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고 서서히. 그래서 빅숏인데 빅달러 숏인 거예요. 달러가 기축성 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린다 이거지. 흔들린다. 이것이. 근데 왜 그러냐? 러시아랑 중국이랑 짝짝꿍 뭐 등등 해가지고 점점 미국의 편을 안 들어줄 거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들리세요? 이 얘기? 그 얘기 들으니까 뭐 중국의 돈이 위안 아닌가요? 그렇죠. 위안을 좀 사야 되나? 그 생각이 잠깐 드는데. 그래요? 위안화를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졸탄의 생각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졸탄은 이제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향후 20년 안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1, 2년 안을 보고 뭐 3개월, 6개월을 보는 입장에서 그거에 기반해서 뭔가 투자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부터 달러가 오히려 더 초강세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체 지금 졸탄 이야기는 왜 가져온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단 그럼 졸탄의 이야기는 나중에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긴 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일어나고 있긴 이게 제가 이미 지금 미국의 패권으로서의 그 지위나 역할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중국이 이러고 올라오고 있긴 하죠.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지. 나는 이 뒤집어지는 이 순간에 뭔가 사단이 날 텐데 그거를 벌써 베팅하기는 어렵지만 이건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특히나 그거에 트리거를 주는 건 러시아와 중국 간의 어떤 그런 그 짝짝꿍 그리고 이제 커머더티와 관련된 그런 이벤트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그래서 브레튼 우주 체제 때 좋았던 것들을 다 팔아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에서 빅숏이에요. 근데 그것이 핵심 아이디어는 또 뭐냐면은 지금 연준이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쉽지 않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근데 이사님 생각은 이제 다르다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생각이 다른 걸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미국만 또 너무 좋아지는 걸 고민해야 되지 반대죠, 완전.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데 누구 생각이 맞는지 모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호석이라는 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졸탄도 어차피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근데 글로벌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엄청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위안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뭐 유로화도 그렇고 모두 약세예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연준은요 금리를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것 같은데 BOE나 그 중국인민은행이나 일본은행 이런 데는 못 올릴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기준금리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더 심화되거나 악화될 경우에 각 지역별로 경제적인 영향이 어떠냐라는 걸 봤을 때 그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만 더 심해지면 1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2022년에 유럽의 GDP가 4에서 5%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은 지금 에너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안 되니까 공장이 안 들어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금은 조금 추위가 좀 가시긴 했지만 영국에서는 제가 아는 지인은 어떤 자기 그 아는 보스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은 항상 집에 가서 파카를 입고 잔대요. 전기료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 정도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더 지속된다 그러면 유럽은 GDP가 4에서 5% 정도 까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어떠냐? 1%도 안 까져요, 근데. 이유는 뭐냐?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제가 미국에서 지금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극적으로 턴하기 시작한 게 2011년이거든요. 이때부터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20%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러면은 원유 생산량 기준으로 미국이 세계 최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밖에서 뭔 일이 일어나든 나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싸우든 말든 뭐 유가가 어떻게 되든 천연가스가 우린 충분하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남아서 팔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랑 우리 싸워가지고 유럽 애들이 야 미국한테 야 우리 가스 좀 줘. 그러면 그래? 그래 알겠어 줄게.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오히려 더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결정할 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경기를 판단할까? 아니면 물가를 판단할까? 지금 물가는 너무나도 높잖아요. 근데 경기도 지금 안 좋아질 수 있다며.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한다고 할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만 신경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는 빠져봐야 얼마 많이 안 빠질 거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 국민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저축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5조 달러가 있어요. 2.5조 달러면은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거든요. 우리나라 GDP가 1.6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GDP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돈을 평소보다 더 많이 들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은 김 작가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그만큼 많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위기가 오고 뭐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여유롭다. 그러니까 아까 그 졸탄이 얘기한 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 졸탄이 얘기는 긴 얘기고 지금 당장 이 앞으로 6개월, 3개월, 6개월 봤을 때는 훨씬 더 미국이 유리한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이 금리까지 올린다. 그럼 달러는 더 강세가 된다. 그러면은 달러로 아니 이거 안 되겠다. 야 다른 나라는 더 심하니까 미국으로 가자. 이러면서 돈이 더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미국이 더 좋다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완전 다른 생각인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졸탄의 얘기가 또 재미도 있고 빅숏이라는 얘기도 또 재밌고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경기 침체가 과연 오는 건가요?
그리고 온다면 언제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요즘에 굉장히 이슈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훌륭하신 이코노미스트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뭐 제가 뭐 여기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분들도 몰라요. 경기 침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그냥 둘 중에 하나 찍으라니까 고민하다가 뭘로 찍을까 그러다 오는 걸로 하자 그러면 오는 걸로 계속 얘기하는 거. 안 오는 걸로 하면 안 오는 걸로 계속. 오는 거 안 오는 거 이유는 100가지도 넘어. 각자 얼마나 설명할 게 많아. 여러분들 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오는 이유도 그럴듯하고 안 오는 이유도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겠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축이 더 떨어지거나 그러면 결국 오겠죠. 계속 이게 금리도 더 올릴 거고 더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면 경기 침체는 오긴 올 겁니다. 근데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뭐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해주시는 거는 맞다. 안 올 수도 있지. 근데 안 온다는 거는 대비할 게 없잖아. 그렇죠.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안 오면 오케이. 뭐 근데 오면 뭘 해야 되냐? 뭐 대응해야 돼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 가장 좋은 대안은 미국 국채인 것 같아요. 미국 국채. 미국 국채 요새는 뭐 ETF도 살 수 있고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미국 국채는 지금 금리가 이제 뭐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2.7%, 8%까지 올라갔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한테 다 물어봐도 미국 국채는 절대 사지 말라라는 게 가장 압도적 1위예요. 절대 사지 말아야 되는 거 1등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사도 되지 않나. 무슨 말이에요 지금? 미국 국채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그 좋아하는 트레이딩, 제일 좋아하는 투자가 미국 국채 가격이 빠진다는 데 베팅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금리가 더 올라가더라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주잖아. 이자를 주니까 버틸 수 있거든. 그거 내가 10년 버티면 되잖아. 그런 생각으로 사시면 결과적으로 리세션이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된다는 거죠. 그걸로 큰 돈을 번다기보다 번다는 게 버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리세션이 오는 거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지킬 수 있다.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지킬 수 있나? 아니, 주식은 공격이에요, 공격. 네. 수비는 채권으로 하는 건데 채권을 투자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연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인 게 금리가 2배나 올랐어요. 네. 그러면 좋은 거잖아. 이자를 2배 준다는데 좋잖아. 게다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잖아.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수도 있잖아. 그럼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미국 국채를 사시는 것도 좋다. 두 번째는 주식 중에서도 불황에 강한 주식을 사시는 게 좋다. 어떤 게 불황에 강하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더 아무 상관없는 애들. 식음료? 뭐 이런 건가? 식음료? 뭐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은 뭐 좋지만 매출도 좋아지지만 비용도 올라가서 글쎄 잘 모르겠어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식음료, 뭐 음식료 이런 쪽은. 왜냐하면 원가 부담이 워낙 많이 올라갔잖아요. 밀 가격 뭐 등등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물건 만들어야 되는데 뭐 가격 전가 못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의료기기나 아니면 의약품, 제약 이런 쪽은 이제 괜찮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상관이 없잖아요. 원가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원가 부담이 크지 않고 어쨌든 그냥 그 죽지 않으려고 약은 먹고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의료기기는 새로운 걸 도입해가지고 그쪽은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뭐 경기 사이클에 타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이긴 하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방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진짜 싸우니까 무기도 많이 살 거다. 이건 이미 많이 됐으니까. 근데 사실 요즘에 보면은 전쟁으로만 싸울까요? 생각을 해보면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보안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 찾아보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에는 공격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혹시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어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방어하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미국 채권을 조금씩 분할로 뭐 금리는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뭐 3%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땡큐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제 더 사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은 공격수고 미국 국채 채권은 수비수라는 말이 되게 좋네요. 어차피 보면 공격수로 수비를 한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게다가 지금 최근에는 모든 자산 가격이 다 하락했고 원자재 가격만 오르고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채권 가격도 많이 빠져서 글쎄요. 뭐 물론 금리는 더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훨씬 많고 실제로도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수단이 된다. 자, 그럼 빅숏을 외치기 좋은 때는 언제인 건가요? 저도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를 해봤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도 해봤죠. 물론 이게 혹시나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네. 헤지펀드 매니저 우리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헤지펀드 매니저는 그냥 뭐 펀드 매니저랑 뭐가 다른 거예요? 헤지펀드. 그냥 펀드 매니저들은 보통 이제 고객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고객이 야, 넌 코스피 정도만 따라서 해봐라. 그거보다 좀 더 잘하면 좋아. 오케이. 근데 헤지펀드 매니저는 뭐냐면 돈 주면서 그냥 돈 벌어. 코스피? 아니 뭐 코스피가 뭐고 그냥 돈 벌어. 돈 벌어.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오르든 빠지든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르든 빠지든 벌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한 베팅도 해야 되는 거고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한 베팅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롱숏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맞추면은 너무 좋은데 둘 다 틀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게 힘든 거예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그냥 지수를 따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얼마, 하이닉스 얼마 이런 식으로 사놓으면 되는 건데 그런 펀드 매니저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제가 이제 오해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헤지펀드 매니저도 했고 애널리스트도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잘했으면은 계속 했겠죠. 뭐, 이거 제 뭐. 자학개그. 그거 아니라 정말 잘하진 못했으니까. 헤지펀드 하다가, 애널리스트 하다가, 지금은 또 이제 뭐 스타트업에서 이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를 해보고, 그걸 해본 입장에서, 왜 저 사람이 빅숏을 외쳤는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볼 때 이거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먼저 그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수익률도 좋아야 되고요. 그죠? 그렇죠. 내가 사가지고 야 얼마 벌었어? 뭐 사가지고 30%? 50%? 이거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시드 및 비중인가요? 그렇지. 비중이죠. 비중. 얼마나 넣어가지고 얼마를 벌었어. 사실은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그 주식 사가지고 50% 와 대단하다. 그게 중요해요? 얼마 벌었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 벌었어가 중요하죠. 수익률은 조금 뭐 예를 들어 10%를 벌더라도 큰 규모를 넣어가지고 10%를 번 게 훨씬 중요해요. 맞아. 그러면 항상 중요한 거는 선수분들은 여기 나와서 다 그 얘기 할 거야.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량을 얼마나 실느냐. 그치. 커미션을 가지고 얼마나 베팅을 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애널리스트들은 그럼 베팅이 뭘까? 이 생각을 해보면 이 빅숏 같은 거예요.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말한 거를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게 돈 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식 투자로 따지면. 왜냐면 그분들은 레피테이션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졸탄이라는 사람은 빅숏이라는 걸 외치는 이유는 내가 제일 먼저 외치는 거야, 내가 제일 먼저. 남들 하기 전에. 어차피 조금 있으면 빅숏, 경기 침체 와가지고 다들 빅숏 할 텐데, 그때보다 나만 기억할 테니까. 이제 이분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너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에 뭐, 야, 빅숏이래,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보기보다는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일부 주제, 빅숏 관련해서 네. 시청자분들이 꼭 알거나 참고해야 되는 게 있다면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이야기. 빅숏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해드려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되게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말을 했던 것처럼 엄청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지키고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지만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 위기 상황에서 잘 견뎌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유연하게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고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에 대한 비중도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지금 살아남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얘기하셔서 현재 주식시장 점검이랑 그다음에 올해 좀 오를지 떨어질지 뭐 보합 이 세 가지 중 하나인 거니까 이것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저는 뭐 현재 2,600 정도까지 내려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더 많이 빠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막 재미있는 시장은 또 아닐 것 같아요. 재미가 있으려면은 누군가가 새로운 돈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도 사실 보면 야, 너 새로 왔냐? 반갑다. 이렇게 해야 또 분위기가 MT 가도 늘 있는 애들만 있으면 아는 그만하고 재미가 재미가 없어. 새로운 멤버 그렇잖아요. 와야지. 마시자. 동아리에서 MT 가면 알잖아요. 여기 새로 이게 있잖아. 근데 지금 보면 누가 봐도 국내 주식 시장에 새로운 누군가가 와가지고 새로운 돈을 넣어가지고 뭔가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면 지금 계속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 좋은 그런 돈들은 그러니까
똑똑한 돈들은 사부작 조금씩 밑에서 사는 거죠. 좋은 주식들 아니면 자기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주식들은 계속 사지만 이거는 당장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사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보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도 안 좋고 주가가 너무 빠지니까 지금은 보면 주변에서 한 명씩 옆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주식 얘기가 점차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게 좀 좋은 신호인 거죠. 좋은 신호다. 네. 그게 이제 전형적인 바닥 신호이긴 한데 앞으로 더 오랫동안 무관심의 영역에 빠져서 국내 주식은 앞으로 뭐 3년, 5년 동안 재미도 없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흥분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만약에 좋은 주식이고 하다면 그렇죠. 커미션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 굳이 팔 이유는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작년 어쨌든 3,300 갔을 때 그 모두가 흥분할 때보다는 들어가기 좋은 장인 건 맞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